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데뷔의 순간 세 번째 청춘 이야기 변영주 감독편. 중요한 건 미련 없이 그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그건 어려서도 그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오직 기억의 조각들만 떠오른다. 이를테면 나는 어려서부터 갇혀 살았다. 서너 살 때 근처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겠다고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어 경찰이 나를 찾은 적이 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했고 오빠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인지 나를 언제나 집에만 가둬놓아서 나름의 일탈을 한 거다. 심지어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은 나를 수녀원에 보내려고도 했다. 장남 장녀는 좀 애매하니까 만만한 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나를 가둬놓고 기른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어린 시절 활자 중독으로 집에서 주구장창 책만 읽었으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본 것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처음이었다.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장기 알을 사람 취급하면서 이야기 지어내는 놀이를 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 나름 어려서부터 감독 공부를 했던 게 아닐까 싶다. 물론 떠오르는 영화도 있다. 어렸을 때 광화문 국제극장에서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 로렌스를 보고는 거의 3일 내내 울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으로 영화 속 사막의 베두인족이 되고 싶다고 적어냈다. 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실현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이후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정말 미친 듯이 영화를 보러 다녔다. 고상하게 프랑스 문화원 같은 곳을 들락거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중고생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했던 노량진의 한 동시 상영관이었다. 나는 고2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니 적어도 그때 담배 연기는 절대 내 것이 아니었다. 영화가 내 삶의 일부가 된 것은 대학교 때 장산곤매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그때도 역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영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호기심이 유일하게 나를 흥분시켰다. 장산곤매에 들어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랬던 게 아니라 그저 선배들이 나를 귀여워해주는 게 좋았다. 장동홍 같은 형들이 충무로 연출부 생활도 하고 장산곤매 활동도 할 때 필름이 뭔지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충무로의 카메라 장비 대여점을 들락거렸다. 한마디로 거지 같았다. 그때만 해도 전 근대적이었던 덩치 큰 장비들을 보면서 이걸로 영화를 찍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병신 같지만 멋있었다. 노출기에 노출값을 바꿔가면서 일주일 24시간 내내 놀아도 재미있었다. 그렇게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재미있네 라는 마음이 시초였다. 장산곤매의 작품 준비 회의를 하면 그냥 그 회의 자체가 재미있었다. 회의 도중 이런 이야기는 어때? 혹시 너 그거 봤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집에서 그걸 찾아보고 그러는 과정이 재미있는 거다. 아마도 그래서 맨 처음 연출이 아니라 촬영을 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마운 선택이었다. 그때 카메라를 잡지 않았다면 나중에 낮은 목소리를 만들 수 없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놀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영화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저 이 형들에게서 일을 배우고 영화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그러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김소영 교수 겸 감독이 이끌던 바리터에서 카메라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됐다.
김소영 교수가 영화 아카데미 일기 출신인데 믿기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계집애가 카메라 잡으면 재수없다고 하던 시절이라 굉장히 굴욕적으로 촬영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 고생을 한 사람이 비고인 진흙탕에 누워서 여기 뷰파인더를 좀 봐라며 내게 성심성의껏 가르쳐줄 때 진심으로 고마웠다. 스틸 카메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내게 16mm 카메라를 선뜻 맡긴 바리터의 김소영이 없었다면 나를 충무로로 데려가 노출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 장산곤매의 이은, 이재구, 장동홍, 장윤현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까?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장윤현은 그때도 우리들 사이에 천재소년 장윤현이라 불렸다. 집에서는 나더러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식충이라 핀잔을 줬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여서 날마다 즐거웠다. 미래의 영화감독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던 내게 영화는 그들과 함께였기에 마약과도 같은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들뿐만 아니다. 장산곤매를 시작으로 김소영을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 만난 정성일과 김홍진의 야부리를 2시간 넘게 들을 때의 행복감은 또 어떤가. 당시 힘든 시간 강사 생활을 하던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전향준. 아직 유학을 떠나기 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미래를 걱정하던 김형구 촬영 감독도 24시간 내내 영화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선배들로 인해 우리는 너무 기분 좋은 영화 샤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선배가 장리 고다르의 미치광이 피에로 복사 테이프, 그것도 수도 없이 덮어쓰기 재복사를 한 복복복 복사 테이프를 가져와서 프랑스어를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영화 얘기를 들려주던 기억이 생생하다. 형이 얘기한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6, 7편의 영화를 봐야 했다. 그래도 너무 즐거웠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에 이르게 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편의 영화가 아니라 내게 아낌없이 영화 얘기를 들려주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은, 이재구, 장동홍, 장윤현 등 장산곤매 사람들과 김소영, 김형구, 김홍준, 전향준, 정성일 등 단 한 명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순수하고 끈끈한 연대와 우정. 그것이 지금의 나와 우리를 만들었다. 장산곤매가 흑석동에 자리 잡고 있던 시절 오 꿈의 나라를 만들고 파업 전야를 준비하던 때가 떠오른다. 내가 영화인들 중 몇 안 되는 아침형 인간인데 9시에 집에서 나오면서 우유를 한 병 들고 온다. 사무실에 가면 강헌, 공수창, 이은 등 새벽까지 술 처먹은 형들이 널브러져 자고 있다. 깨워서 우유를 먹이고 그들이 씻고 어쩌고 할 때 사무실을 정리하고 그래봐야 한 칸짜리 방이지만 역시나 몇 번의 재복사를 거친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형들이 해장하러 갈 때 따라 나서서 흑석동 시장통에서 함께 국수를 먹고는 시장 앞 탁구장에서 탁구를 친다. 그러고는 들어와서 이후 만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치열하게 나누기 시작한다. 저녁이 되면 충무로에 시나리오를 쓰러 간 선배, 연출부나 스텝으로 일하는 선배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 둘 찾아온다. 그럼 또 술을 먹기 시작한다. 정말 꽉 짜인 스케줄이었다. 나중에 바리터에서의 일과도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방 한 칸짜리 사무실에 나가서 자던 애들을 깨워서는 밥해 먹고 또 영화 얘기를 시작한다. 오후가 지나면 김영구, 전영준 같은 선배들이 햄캔을 사들고 오고 그걸 반찬으로 저녁을 먹고는 또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떤다. 장산곤매와 바리터, 그 두 단체에서의 활동이 적당히 비슷하게 겹쳐 있다.
파업 전야 시나리오 작업을 하던 1989년에 김소영, 서선영 작가 등과 함께 영화그룹 바리터를 만들고 여성 민우회와 함께 작은 풀에도 이름이 있으니 촬영을 맡으면서 장산곤매를 떠나게 됐다. 신성사에서 빌린 말도 안 되는 카메라로 작업했는데 필름 400자를 넣으면 다 돌아가지 않아서 찌그러졌다. 그래서 100자씩 넣어야 했던 놀라운 카메라였다. 포커스가 제대로 맞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빙이나 패닝도 잘 못했다. 그저 김소영 감독이 일일이 다 가르치면서 촬영했다. 그게 나의 첫 촬영 작품이고 이후 타가 문제를 다룬 도성희 감독의 우리네 아이들을 촬영하면서 실력이 확 늘었다. 그 다음 홍영숙, 홍효숙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전열을 촬영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촬영을 잘한다고 느낄 정도로 잘했다. 이후 유학 갈 사람들 유학 가고 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둘 흩어졌고 나는 김동원 형과 함께 푸른 영상을 만들었다. 푸른 영상에서 김동원 감독이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기로 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일본의 영화 제작자이자 판도라 영화사 대표인 나카노 리에를 만났는데 그는 매매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남자 감독이 만든다는 이유로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고 김동원 감독이 나한테 떠넘기기도 해서 데뷔작인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 싶다는 별다른 생각도 없이 졸지에 연출을 맡게 된 거다. 내가 좀 더 훌륭하고 똑똑한 감독이었으면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시사회를 하던 날 방배동의 한 꽃게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엉엉 울었다. 화차 등 언제나 함께 해온 신혜은 PD가 그날 같이 있었는데 엉엉 울며 내가 했던 얘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들려줬다. 정말 좋은 감독이 되고 싶어 부족한 내가 부끄러운 작품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게 너무 슬펐다. 정말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사랑하는 영화를 나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새벽에 신문과 우유를 돌리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파리에 갔다. 당시 신혜은과 파리에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숙소에 머무르며 그 미래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후진 숙소였냐면 한 층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딱 하나씩 있었다. 정말 돈이 없는 날은 바게트를 살까 영화를 한 편 더 볼까 고민하면서 한 달 반을 지냈다. 나중에 김소영 언니가 파리에 들러서 우리를 비싼 중국집에 데려갔다. 파리에서 처음으로 푸짐하게 먹었던 그 청 요리의 맛이 지금도 기억난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또 다시 다짐했다. 내가 앞으로 영화를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다른 감독들과 달리 나는 데뷔작이 상업영화가 아니었기에, 아니 시작할 때도 그럴 줄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결단은 중요했다. 지금도 여전히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고 입던 옷만 입으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책과 음반을 사니까 어떤 이는 꽤 번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얘기했다. 나는 내 수입의 90%를 책과 음반에 쓴다고. 내가 가진 욕망 중에서 채울 수 있는 욕망은 그것밖에 없다고. 20년 전 그 욕망의 선택을 결심하면서 다른 욕망이 현격히 줄어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진짜 쪼들리는 순간이 닥쳐도 전혀 힘들지 않다. 진짜 힘든 사람은 따로 있다고 늘 생각한다. 나는 영화를 하지 않을 때 글도 쓰고 방송도 했으니 어딜 감히라고 생각한다. 요즘 영화를 꿈꾸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분명히 얘기한다. 네가 이건희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욕망이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지?
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왜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며 좌절하고 서러워하는 걸까? 어떤 결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내 경우에는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욕망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자는 거였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았다. 그런 20년의 시간을 거쳐 그래도 이제는 최소한 가난하지는 않다. 레고도 사고 아이패드도 살 정도는 되니까. 더불어 20년 전에 내 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 나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결정을 탓한 적 없다. 분명 잘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니까. 발레 교습소를 말아먹은 후 약 4년간의 이야기는 진정 이보다 더 슬플 순 없다. 그렇게 몇 년을 침잠해 있다가 2007년에 김태용, 이혜영 감독과 함께 EBS 시네마 천국을 진행하게 됐다. 너무 친해졌고 즐겁게 방송했다. 그런데 모 영화상 시상식이 열린 날 그 둘은 초대받아 가는데 나만 안 갔다.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 배급 홍보 직원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더라. 쭈뼛거리면서 내가 완전히 잊혔구나 하고 생각했다. 화차 시나리오가 투자 배급사들 사이에 돌 때는 감독 변영주라는 문구를 보고 이분 영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냉정한 평가를 접했을 때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실 많이 울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영화를 통해 뭔가 도모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근데 뭐 어떡해. 나에게 영화란 이런 것까지 각오하면서 시작한 일이다. 성공보다는 실패, 즐거운 일보다는 언짢고 슬픈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익히 예상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또 한 번 다짐했다. 그러니까 발레 교습소를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이 빙신아. 애초에 결심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견뎌내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영화를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 다짐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 세계에서는 언제나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나의 소중한 장점 중 하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단호하게 나의 어리광을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뭘 잘났다고 너무 부끄럽지 않나. 내가 세상에 무슨 도움되는 일을 했다고 나의 불평을 받아주나. 그래서 안 좋은 건 후배들에게도 잘 못한다는 거다.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너 진짜 웃긴다 혹은 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며 보듬어주지 못한다. 공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데 1대1로는 위로를 못 해주는 거다. 그렇게 내게는 불행한 것들의 역사의 서사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지 라고 다음을 생각한다. 살다 보면 선택의 기요틴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 선택에 따라 내 목은 잘려지게 돼 있다. 매번 영화 감독이 처한 상황도 그런 것 같다. 기요틴에 목을 들이밀고 칼날이 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긴장되지만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 또한 사라진다. 중요한 건 미련 없이 그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다. 당신은 진정 그 순간을 즐길 준비가 돼 있는가? 여기까지 데뷔의 순간 세 번째 청춘 이야기 변영주 감독편이었습니다.